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요새 장마다 뭐 태풍이다 해서 우리 걱정이 많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대학 들어와서도 등록금 문제 여러 가지 머리 아프신 게 많으시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한서대학교 모의 면접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면접은 아마도 좀 아까 우리 입시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한 1000명 정도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제한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1000명 이상은 좀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해서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인데, 우리 입학과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1000명에서 1200명 온 거, 우리 입학과 직원들한테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온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특성화된 분야를 지원하려고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특성화는 항공학부랑 예술학부, 보건학부야 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특성화된 분야의 그 면접에 정보를 좀 이렇게 좀이라도 얻으실 생각도 있고 해서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그러한 특성화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그런 학과들도 이렇게 면접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아무래도 이 수시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된 분야 이외의 학과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저랑 또 다시 한번 볼 것 같기도 합니다. 특성화 분야는 요새 참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여러 여기에 참석해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목적하고자 하는 학과에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내년에 올해 좋은 결과를 있으시고, 내년 3월에 같이 입학을 하셔서 같은 우리 한서대학교 가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학부모님, 또 여기 아마도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2012학년 저희 그 입학 주요 사항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요, 항공학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학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다니면은요, 다 항공학부하고 보건학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6개 학부가 있어요. 6개 학부에 51개 학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특성적인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 수는 저희가 11,000명 정도, 전반적으로 보면 중상 규모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대학도 아니고 작은 대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상 정도 규모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학생 구성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이다. 지역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청이나 이쪽 지역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저희가 셔틀버스가 다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저희 본교하고, 그 다음에 항공학부 같은 경우는 안면도 들어가는 입구에 곰섬이 있어요. 곰섬에 가시면 저희가 항공 캠퍼스가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학부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전공은 항공 캠퍼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1학년 때까지는 교양이기 때문에 이쪽 본교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신 항공 관광 같은 경우는 본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부 이제 뭐 한두 과목 정도만 항공 캠퍼스에 이동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관제 전형만 이미 시작했는데, 그 이외의 전형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9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 대학들은 9월 8일부터 시작을 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 9월 8일부터 한다. 대신 충청권들은 뒤로 좀 많이 늘어지죠. 기간이 좀 깁니다. 서울 경기권들은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권이나 이런 데 더 내려가면 늦게 시작하고 더 길게 하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형 일정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수시에서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금년부터 아닙니다. 그거 5회 제한한다고 지금 떴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일부 좀 발표가 나왔고요. 근데 5회 제한하는 건 금년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복수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대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작년까지는 이대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지. 재작년까지는 원서를 수시에서 하나만 쓸 수 있게 제한을 뒀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대도 복수 지원을 풀었습니다. 원서 수시에서 2개를 쓸 수 있게끔 허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금년에도 뭐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충청권이 됐든 웬만한 대학들은 대부분 복수 지원을 막 풀었습니다. 저희는 뭐 한 3, 4년 전부터 풀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할 때는 같은 과를 해도 되고 다른 과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전형은 모두 다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전형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유형은요, 내신 100% 하는 전형이에요. 내신만. 내신 성적만 갖고. 자, 단 이건 있어요. 항공관광학과는 내신 전형이 됐든 면접 보는 전형이 됐든 간에 모두 다 면접을 본다. 항공관광학과는 다 면접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일반 학과들은 내신 전형은 내신 교과 성적만 갖고 본다. 특히 인문고 출신 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인문계 출신 학생들은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이런 전형입니다. 전문계 출신은 안 됩니다. 인문고 전형은. 그 다음에 공원자 전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유공자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학도는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요. 뭐 만학도는 여기 참석을 안 하셨을 테니까. 농어촌 여기 뭐 서산에서 오신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산시도 저희가 농어촌 확대 적용 지역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제한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겠고 다른 학교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확대 적용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계 출신자들 특별전형 따로 저희가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인등 전형 같은 경우는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이런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 실기 전형은 일반 전형.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남권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우리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은 학교들은 지역 및 자매결연 특별전형을 따로 추가로 더 지원 가능하다. 이 전형 유형들을 보고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전형은 모두 다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과를 해도 되고 다른 과를 해도 되고 대신 같은 전형에서 원서를 2개 쓸 수는 없습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전형에 하나씩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복수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면접은 그 당일날 가능하면 2번 다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뭐 날짜가 분산된다, 과를 다르게 해서 분산된다 그러면 2번 오셔서 면접을 보셔야 돼요. 학과별로 성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평균 성적인데요. 평균 성적 보시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보면 뭐 3등급, 2등급, 뭐 항공 쪽은 뭐 대부분 2등급 만쪽, 보건도 뭐 2.5등급 만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9등급제에 그냥 그 적용이 돼서 전 과목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전 과목이다, 4등급이다. 그러면요. 우리 학교 방법으로 하면 등급이 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교과에서 2개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에서 2개 반영해요. 그 다음에 수학교과에서 2개 반영하죠. 사회나 과학, 즉 탐구에서 2개를 반영을 합니다. 총 4개 교과에서 8과목을 뽑아갖고 잘 나온 영역에 3개 영역을 반영해요. 실제 과목으로 반영되는 건 6과목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 6과목도 전체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반영됩니다. 졸업생들은 졸업한 것까지 3학년 2학기 것까지 반영이 되지만 여기는 대부분 재학생일 겁니다. 아마 재학생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를 학기별로 다 풀어놓고 잘 나온 학기 하나라도 뽑아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4등급 나왔다. 그러면 우리 학교 방법으로 하면요. 잘 나온 것만 뽑아서 반영하기 때문에 잘 나온 학생들은 2등급 이내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아마 제가 생각컨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리한 전형이에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1등급 애들은 전 과목을 반영해도 1등급이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반영해도 1등급입니다. 그죠? 근데 2등급이나 3등급 애들은 우리 학교 방법으로 하면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3등급 대, 4등급 대, 5등급 대 애들이 우리 학교 방법이 유리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학교의 성적 반영 방법을 참고할 때요,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을 때는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성적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냐. 주요 교과라 묶어놓고 1, 2학기 다 묶어놓고 3학년 때까지 전체로 반영하는 대학을 아마 여러분들은 분리할 겁니다. 그거보다 좀 더 유리한 데는 학년 단위로 뽑아서 반영하는 데가 유리할 겁니다. 이런 대학들을 여러분들 찾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 설명회 와서도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우리 학교는 1등급, 그 전 과목 1등급 애들이 사실 불리한 대학이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들은요, 어차피 다 그 등급대에 오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학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시에서 별도 전형을 부과하는 데들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별도 전형이 뭡니까? 면접이잖아요. 그죠? 면접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지금 항공관광학과 지원하려고 많이 오셨지만 항공관광학과 외형적인 반영 비율 따지지 마세요. 일반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관광학과 내신 전형에서 기획인력이나 농어촌이나 이런 데도 50대 50이에요. 일반 전형은 40대 60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반영 비율을 절대 따지지 마라. 왜? 일반 학과들은 50대 50이에요. 대부분. 면접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학과들은요, 면접의 영향이 몇 프로면 73% 이상입니다. 합격을 좌우하는데. 일반 학과들. 73%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보편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전체 내신을 따질 때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인적성 부과하잖아요. 인적성.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5% 10% 낮다 하더라도 이 영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서울 경기 같은데. 왜? 그 대학은 만약에 평균 따지면은 2등급 3등급 대 애들이 몰려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영향, 이거 결정을 해주는 게 2등급 3등급 애들 당락 결정을 해주는 게 별도로 부과되는 면접이나 인적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신 2등급 차이 납니다. 이 2등급이면 총점에서 한 38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로 없느냐? 면접에 보시면 저희가 5 내지 6등급만 면접에서 뒀다면 이거 따라잡습니다. 내신에서 2등급 떨어지는 거는. 이게 5 내지 6등급이라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면접에서. 왜? 여러분들은 9등급제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9등급제에서 5 내지 6등급은 딱이 하늘의 별 딱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면접은요, 9등급제가 아닙니다. 50등급제예요. 50등급제. 50등급제에서 5 내지 6등급은 쉽습니다. 저희가 면접 볼 때요, 순수하게 질문과 다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모집 요강에도 나가 있듯이 면접 시 참고 자료가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서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설문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느냐? 사실 교과학습 발달상을 봅니다. 성적 부분. 기본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에서 몇 프로,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도 되지만, 아까 8과목을 뽑아서 6과목 반영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거 반영되지만, 면접에서 복합평가가 또 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학습에서 영어 성적 본다고 그랬죠? 영어 성적. 왜? 어느 학과를 지원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졸업할 때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한 학과하고 관련되는 교과, 전공과 관련되는 교과. 아까 보건 예를 들었는데 보건 같은 경우는 생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목들은 저희가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올라갔느냐, 아니면 1학년 때 잘했으면 1학년 때부터 잘했으면 이걸 유지해서 현재까지 왔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에서는, 교과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수상경력 봅니다. 수상경력. 자격증 봅니다. 예? 진로와 관련된 이런 수상. 그건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인증 관련, 그 학과하고 관련되는 인증. 여러분들 컴퓨터 인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 관련 학과, 프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이런 학과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활동.
특별활동 사항을 저희가 봅니다.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쪽. 그 다음에 진로지도 사항. 학교 생활기록부 보면요, 선생님이 진로지도 사항을 써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평가합니다. 그 부분이 내가 지원한 학과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 연계성을 본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영역입니다. 자,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설문지를 돌릴 겁니다. 면접 볼 때. 지금 예상은요, 좀 면접 볼 때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저희가 설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 잠정적으로 지금 10분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설문 평가를 하는데 대략 3문제 정도를 오픈해 줄 거예요. 3문제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입맛에 맞는 거 2개를 답변을 다루면 돼요. 대신 글자 수 제한을 안 둬요. 글자 수 제한 두면 여러분들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을 안 두는데 그냥 줄만 그어 놓을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그냥 알맞게 쓰시면 돼요. 적게 써도 괜찮고 꽉 채워도 괜찮고. 자, 설문을 우리가 한다. 설문을 하는데 설문이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되느냐? 우리 학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좀 포함을 시키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면 답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팁 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대한,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오고자 하는 목표의식,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학과 전공, 적성 저희가 본다. 그 다음에 수학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면접 볼 때 예상 문제를 오픈해 주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해 줍니다. 오픈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한 문제만 기본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금년에는 한 문제가 안 될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답변 상황에 따라서 부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다른 문제를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뀐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는 학과 위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학부 위주로 갈 것이다. 학부 위주로. 요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난이도가 깊었지만 금년에는 난이도가 낮다. 발전 가능성, 이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을 우리가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답변 준비할 때 이 3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에서는 예상 문제를 발표해주면. 그래서 이 3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답변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논리력 있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면접이라는, 수시에서 면접이라는 가장 큰 당락 요소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면접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은 30분 전체 그룹에 30분인데 보통 개인한테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할애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3개에서 4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답변을 하고, 물론 평가는 30분에 체크가 됩니다. 평가는 짧은 질문이지만은 5명의 면접위원이 각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순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3가지 측면에서 저희 대학의 입시의 어떤 그 방향, 면접에 어떤 요소를 반영을 하고 어떤 내용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구슬답하는 요령하고 그다음에 자세, 이렇게 해서 3가지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구술 면접 또는 심층 면접이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완전 심층 면접은 아닙니다. 저희 대학은 구술 면접과 심층 면접의 중간 혼합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그 입학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설문평가로 되어 있지만 설문은 아니고 여기서 면접과 관련된 질의서를 미리 A4지라든가 유인물을 나눠서 미리 사전에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와서 실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 기초지식. 그러니까 바뀐 것이 여러분이 속한 학과와 학부를 포함한 전공 관련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과 논리적인 어떤 그 답변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해서, 이 학과를 입학을 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능력, 자기주도성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건데
대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적인 요소는 한 34%,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술 또는 면접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언어적인 응답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많이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예, 아니요의 답변이 아닙니다. 면접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어진 시간 동안, 대개 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보통 90초에서 뭐 한 1분, 2분 정도 이내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주어지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면접관이 그만이라는 답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90초 이내에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생이 뭐지만 모집 단위에서 수학을 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전공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모집 단위별로, 학부별로 저희가 필요한 지식을 물어본다는 점이 약간 변경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망대학에 대하여 한서대학교 하면은 아마 한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한서대학교 교육 이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문 오시다 보면은 창의 신념 이렇게 뭐 등등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목표, 뭐 건학 정신, 뭐 교육 목적, 교육 방침,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한서대학교 건학 이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 해당 학과, 그럼 학부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육 방침, 또 뭐 졸업 후 진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지망하는 학과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과도. 그러니까 내가 꼭 가는 학과가 아니라 인접한 학과, 인접한 학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별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 학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과, A학과다. 그럼 이 학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 졸업 후에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하고 이런 등등을 여러분이 알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 소양평가입니다. 그래서 학부는 전공 이수 자질이 있는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또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런 것들, 또 전공 기초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전공 세부 지식도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학부별로 전공 기본 지식이 과연 어떻게 소양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전공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입니다. 교과 전문 지식입니다. 주로 이제 그 교과에 대한 정확성, 알고 있는 정도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식과 입장의 정확성, 이런 것들. 또 전공적성과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도, 뭐 흥미도 같은 경우, 소질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학과에 들어와서 아마 그 1학년 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전과를 하거나 학과를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학과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또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 학과가 나의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력입니다. 결론에 도달하는데 감정적인 또는 주관 요소를 배제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타당 논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거와 집에서 모시는 것 어떤 게 찬성하는가? 저는 시설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비정하게 시설에 모신다고? 자 집에서 모실게요. 예, 이러면 점수가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면접관의 추가적인 질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한 가지 주장을 했으면 끝까지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이제 많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물론 전공 수행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주도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고등학교 시절과 달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집단에 맞추어서 생활해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집단적인 어떤 그 체질에 맞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겁니다. 또 학문에 대한 관심 정도 이런 거, 또 자기의 필요한 분야를 자발적으로 학습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용모 태도 예의 범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면 되게 무한합니다. 위를 보거나 밑을 보는 관심이 없거나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정확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질문을 받지 않는 4명의 학생도
면접을 질문한 그 사람이 똑같은 입이라든가 입술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기 질문하지 않는다거나 딴 생각하고 손톱 물어뜯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 중에서 몸을 자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되게 움직이면 산만해 보입니다. 되게 산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또 경직된 자세, 뭐 군인 같은 차례 자세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펴고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뒤를 뺀 다음 상태에서 약 90도에서 5도 정도는 앞으로 숙이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근데 어떤 학과는 스탠딩 면접입니다. 서서 30분 동안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계통이라든가 뭐 체육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접관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미리 앉으면 안 됩니다. 면접위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반영이 됩니다. 30분 동안 세워놓고 의자만 놓고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자, 그렇지만은 그런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장의 지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10가지만 답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할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주제를 대립구조로 정해야 됩니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틀에 박힌 정답보다 내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표현, 자기 체험에서 경험에서 우러낸 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제의 겉모습에 현우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분명히 찬성, 반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입장을 바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정답을 줄 것인가. 그래서 녹음기 틀어놓고 요즘 녹화를 해놓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 녹화를 해놓고 한번 보세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표정이 모습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들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까지 아마 저희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문제 연행시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약간 변형되어서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한 번쯤은 기출문 파악하고 다른 계열 전공, 유사한 전공, 유사한 학과 문제도 한 번쯤 읽어봐서 유사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규 학교에서 배운 거 플러스 기타 배운 내용들을 한순간에 여러분의 답변으로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문제 답변할 때 평가자는 5명이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답변할 때 5번의 평가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명이 질문했으면 5, 25, 25번의 평가가 됩니다. 그거를 나누기 평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극과 극의 점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이라든가 이런 점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면접의 극과 극의 차이는 엄청난 점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 저희 한서대학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뵈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태풍이 좀 지나가면서 제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내용,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면접관에게 전달하실 때 그 내용은 7%밖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음성, 목소리라든지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태도에 의해서 그 말의 내용이 더욱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더욱더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의 속도,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고3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고 면접 문항도 다 거의 대부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질문 문항이 나갑니다. 준비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인사는 다 할 줄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인사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릴 때부터 인사교육 굉장히 많이 받아왔죠. 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동네 어른한테 인사해 해갖고 뒤통수 맞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아마 야단 맞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인사도 잘하고요. 그런데 이 인사도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여유 있게 인사한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면접관한테 저 학생
굉장히 참하다. 저 학생 굉장히 좋은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 하나로. 단발머리는 그냥 깔끔하게 빗질만 잘하고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접할 때 물론 뭐 다 잘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고3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업체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학년 동안 무궁무진하게 많은 변화를 겪고 또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 한서대를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외모에 화장을 하거나 뭐 옷을 정장을 사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하고 오시면 좋고요. 일단 면접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복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제가 말하는 교복은 어떤 교복이냐면 찌질이가 입는 교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다니실 때 어떻게 교복을 입고 입죠? 다 줄였거나 아니면 속에 티셔츠 입고 블라우스는 자켓처럼 걸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리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고3이니까 왔다 갔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날 삼선 슬리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운동화 신으십시오, 운동화. 예, 혹은 구두 신으시면 되고요. 교복을 입는데 교복은 제대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티셔츠 입고 위에 이렇게 자켓처럼 걸치지 마시고요. 윗도리는 그냥 원래 상태대로 아주 착한 모범생처럼 입는 것이 가장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좋게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자세는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다 삼선 슬리퍼 신고 다 학교를 출퇴근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들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대부분 팔자거나 아니면 신발을 이렇게 직직 끌고 다니는데 그러한 것들 없이 조금 여러분 모범생처럼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붙이고 면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약간 사선으로 하시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면접을 볼 때 약간 다리를 벌리는데 지나치게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어깨 넓이만큼입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좋고요. 대부분은 제가 면접을 보니까 남학생들은 인사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아마 지금도 다리를 떨고 계시는 분들이 이 중에 반은 계실 것 같아요. 다리를 굉장히 많이 떱니다. 다리를 떨면 물론 다리를 떤다고 면접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떤다고 떨어지지는 않는데 안 떠는 게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고요. 약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계속 떠는 학생들은. 그리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까 안건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말을 조금 빨리 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면 면접관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전부터 시작돼서 정해진 시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이 소리가 작거나 불명확하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넘어간다는 얘기는 점수가 아무래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입니다. 눈 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너무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선을 잘 마주치셔야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뚜라지게 이러고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면접관의 얼굴과 가슴선으로 시선을 약간씩 분배하면서 여러분께서 자연스러운 시선을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면접관과 내가 눈 마주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뭐 천장을 본다든가 이렇게 한 바퀴 휙 훑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시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살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선은 면접관에게 고정시키고 다른 지원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잘 안 되는 학생들에게 팁을 드리면 대답을 하실 때 장문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단문으로 끊으세요. 뭐뭐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발음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학교 한번 와 보셨기 때문에 9월 달에 오실 때는 아마 더 쉽게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30분이나 1시간가량 먼저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다른 과 지원하는 학생들도 아마 그 과의 선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질문도 해보고 정보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는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3이니까 휴대폰 혹시 안 사용하시나요?
그건 아닌가요? 갖고 다니시더라도 너무 소리 나지 않도록 이건 전원을 꺼서 여러분께서 좀 마음도 이렇게 진정시키고 면접 문항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면 좋고요. 면접관 면접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살짝 미소 보내주시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한 인사여야 되고요. 그건 아까 점심 드시고 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접관과 아이 컨택 한번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시간이지 여러분께서 질문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려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아는 질문을 면접관이 하면 면접관의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네 그거는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한 0.1초 정도 있다가 여러분께서 답변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지금 새 입속에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새가 죽을까요? 개구리가 죽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누가 죽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고3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대로 시연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하고 좀 다른 거는 아까 먼저 설명대로 면접하시는 선생님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도 5명. 그래서 5대 5에 다대 다 면접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형편상 선생님들은 제가 대신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험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연 학생, 네. 양상열 학생, 예. 백경란 학생, 네. 조영진 학생, 예. 장효선 학생.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보연 학생,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타이어에 공기를 더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타이어에 공기를 가득 채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에는 샤르레 법칙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샤르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이 정의에 의해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 넣어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 타이어를 팽팽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간과하고 타이어에 공기를 가득 찬 타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타이어의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높아 압력이 커져 타이어가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상열 학생, 이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중화 반응이 무엇이고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일상에서 이용되는 중화 반응의 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염과 물을 얻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중화점을 알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 방법으로는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학을 사용하여서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산에 페노프탈레인을 넣어 이제 그 색깔이 변할 때 중화점 또는 중화 반응이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백경란 학생 같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무엇이고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화 반응의 예를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중화 반응이란 산의 수소 이온과 그리고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 중성의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지시하게 색깔 변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온도를 이제 각각 이제 측정을 해서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 중하열의 최고점으로 중하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가장 낮은 지점이 중하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의 중화 방법을 이제 6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에 물렸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바르는데요. 벌의 독성은 산성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의 염기성으로 이제 중화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 속이 쓰리거나 이럴 때 제산제를 먹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속이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염산이 너무 많이 과다 분비가 되었을 때 제산제의 주 성분인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이 이제 주 성분인 약을 먹어 중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선 요리를 할 때 이제 비린내가 많이 나서 레몬을 이제 뿌리는데요. 생선의 주 성분인 예, 좋습니다. 메칠아민 되겠죠.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레몬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성화 토양에 이제 염기성이 석회석을 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김치가 쉬었을 때 소다나 이제 달걀 껍데기를 넣습니다. 김치가 쉬었다는 것은 이제 산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염기성이 소다, 즉 이제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그리고 달걀 껍질은 CaCO3로 탄산칼슘이다.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보통 샴푸가 없어서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 되게 뻣뻣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식초로 머리를 헹구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비누는 RCONA로 염기성 물질이고 식초는 CH3COH로 산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예, 좋았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그 똑같은 문제를 전 학생과 같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절대 문제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전공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5 학생 모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학생이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영진 학생. 예.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평균이 있습니다. 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임의수 A하고 B가 있을 때 여기서 2분의 A 플러스 B가 이제 나타내는 말이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하 평균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걸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 혹시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제 실수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큰 범위 두 가지 범위로 나타내게 된다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나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리수를 먼저 말하게 되면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리수를 먼저 말하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 정수가 있을 때 그 두 정수를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분모에는 이제 0이 올 수 없는데 이제 무리수를 얘기하자면 소수점 이하로 이제 같은 배열이 이제 반복되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순환되지 않는 무한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게 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상수라고 얘기하는 루트 2가 있는데 이 루트 2를 이제 무리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학자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제 히파소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또 하나 비슷한 예로 들면은 이제 자연로그 밑으로 쓰이는 그 상수 2가 있고 또 이제 원주율 파이 이 같은 등을 또 예로 들 수 있고 비슷한 관계로 루트 2나 이제 대수적인 수인 이제 무리수 그리고 또 이제 원주율 파이 등을 이제 초월수로 나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R이 있을 때 여기서 양의 유리수 R에 대해서 모든 수가 이제 무리수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코사인 세타일 때 세타가 이제 범위가 0도보다 크고 이제 90도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수를 이제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세타가 60도의 값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R에서는 R 값이 이제 0이 아닐 때 그 경우 나머지 모든 이제 유리수 R의 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특징을 얘기하게 되면은 유리수의 특징은 사칙 연산에 있을 때 그 사칙 연산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수끼리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은 이제 절대 무리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리수는 이제 두 정수의 비에 있어서 나타내지 않는 실수를 이제 무리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유리수는 두 정수의 비가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실수를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문제 출제를 원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를 제출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긴장을 해서 또는 준비를 못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문제를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면접하시는 선생님이 먼저 유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 이렇게 충실한 답이 됐다고 하면 역시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도 답을 못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답을 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전공 문제는 이렇게 해서 5명 학생 모두 이렇게 맞히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일반 소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상열 학생, 네. 예, 우리 저 학생부를 보니까 특별활동 상황란이 있고, 우리 3학년의 개발활동에 생활 아트반 활동을 한 거로 돼 있고, 만들기에 소질이 있으면 성실한 자세를 유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 아트반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까? 네, 생활 아트반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발명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물건 중에 이제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저희가 아예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그런 발명 동아리입니다.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인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그런 발명 동아리가 없어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지금 다니던 학교에는 그 동아리가 있기에 제가 1, 2학년 때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한 4-5시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입시 준비 때문에 주 1회 한 2시간 정도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습니까? 제가 1학년 때 만든 발명품 중에 손톱깎이를 사용해서 손톱을 깎다 보면은 이제 밑에 살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자르면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이제 보완한 손톱깎이를 만들어서 이제 발명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입상을 했기에 그 발명품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 이후로 더 발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온나무를 가지고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쉽지 않은 물질인데 그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온나무는 옛날에 오칠 같은 거에 많이 사용되었고, 또 온나무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이제 음식에서 넣어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온나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거나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발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온나무는 또 피부 질환에 좋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물질은 없애고 이제 피부 질환에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더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옷이나 아니면 음식, 약 같은 거에 첨가를 하면은 지금 아토피나 뭐 합성섬유로 인해서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입학 후의 수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장래에 일하고 싶은 분야가 대체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저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체 에너지란 태양열, 풍력, 지열, 그다음에 수력, 수소 에너지 등과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000원이 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대체 연료 물질인 유채씨 등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디젤과 같은 물질과 이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디젤이 다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휘발유의 값이 비싸더라도 바이오 디젤 가격은 더 비싸기 때문에 실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과에 지원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실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대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바이오 디젤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대체 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과를 화학공학과로 택한 거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입학이 허가된다면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는지 조금 알아보셨나요? 그건 아직까지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 들어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아침 일찍 오느냐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질문은 전공 소양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먼저 수험생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은 학생, 박혜란 학생, 한다나 학생, 김승인 학생, 김선주 학생. 네, 뒤에 있는 마이크를 좀 잡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영은 학생, 허브공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허브공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허브공항이란 항공사들이 특정 공항을 중심으로 화물과 여객을 집결시켜 분산시키는 형태를 취할 때 그 중계지 역할을 하는 공항을 뜻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혜란 학생. 네. 네. 교복이 참 예쁜데요. 네. 네, 어느 학교 교복인가요? 저는 청원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청원여자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네, 참 보기 좋네요. 박혜란 학생은 승무원의 자질이, 승무원에게 필요로 되는 자질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승무원의 친절함과 상냥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승무원의 모습이 지금 박혜란 학생이 말하는 승무원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셨었나요? 네, 제가 필요한 것들 잘 해주면서 정말 친절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다나 학생. 네. 네.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코노미 증후군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이코노미 증후군이란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혈전이나 혈궤가 폐정맥을 막아 호흡 곤란이나 심폐정지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등의 운동을 종종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나 학생 목소리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교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집에서 걸렸어요? 네, 저는 충남 계룡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태워다 주셨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면접장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 온 느낌은 어떤가요?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고 앞으로 제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김승인 학생. 네. 면접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것은 면접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면접 예상 문제들을 정리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고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조언을 많이 받아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칭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웃는 모습이 좀 컴플렉스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선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선주 학생. 네.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란 기존의 심사관들이 하던 일을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또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로 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모두 차분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사력, 인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밖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내하는 학생의 안내에 따라서 들어오신 순서의 반대 순서대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면접을 보실 때는 지금 학생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올려드리는 전공 소양에 대한 질문을 답을 많이 준비하셔서 편안하게 눈을 맞추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과별로 모이는 모임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모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목표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한서대학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열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교통학과 1기 입학생이고요.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교통관제사로 인천국제공항 AC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공한 선배로서 또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 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항공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급히 또 다시 만드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 꿈, 꿈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시 동안 생각을 해볼까요? 항공기 조종사, 객실 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기 정비사, 헬리콥터 조종사, 항공기 엔지니어, 무인항공기 개발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부러움, 한서대학교를 만나면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한서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일까, 또 가장 고민되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입니다. 취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또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여러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누군가가 그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지식인에.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취직 잘 되나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서대학교 항공교통학과 출신 졸업생들의 통계를 내보면 첫째, 공무원. 저처럼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교통 관제사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고, 두 번째로 공기업, 시내 직장이라고 그러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를 하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이제 뭐 항공사에서는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최근 그 급성장을 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그리고 뭐 티웨이 이런 항공사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비용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특징적인 게 해외 지점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항공 분야가 아닌 영업이나 기획 이쪽에서도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진흥협회 그리고 한국시험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단 항공 분야만이 아닌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또 제 후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전자를 또 본인이 뜻이 있어서 삼성전자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IBM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물류회사로 유명한 그 DHL과 그 페덱스 그리고 스위스포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로는 저희가 공군 ROTC가 있기 때문에 공군 장교 그리고 육군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취업을 했으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네이버에다가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취업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두 번째로 고민을 했던 점입니다. 역사가 너무 짧다. 예. 이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1992년, 2001년, 2005년, 2008년, 2011년 제가 숫자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1992년은 한서대학교가 1기 입학생을 받았던 해입니다. 그로부터 9년 뒤에 2001년, 그때부터 이제 항공 분야의 어떠한 특성화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1기 입학생들, 항공교통학과나 항공운항학과, 물론 뭐 항공관광학과나 뭐 항공전자 시뮬레이션 학과나 여러 학과들은 좀 그 뒤에 생겼지만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저희가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고요. 항공학부. 2005년은 1기 신입생들이 졸업을 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8년, 제가 왜 2005년과 2008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2005년 같은 경우는 1기 학생들이 졸업을 했던 때지만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나 또 중간에 어학연수로 인해서 휴학을 한 학생들은 좀 늦게 졸업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사실상 그 졸업을 한 학생들이 몇 명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1년도죠. 제가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해드린 이유는요. 역사가 너무 짧지만 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공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을 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기업 그리고 국내 항공사 또 공무원으로 진출한 선배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특성화 교육이 없었더라면은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제가 이제 통한다라고 썼는데요. 이게 통자가 소통할 통, 소통할 때의 통입니다. 선후배 간의 그 갭이 적기 때문에 서로 유대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01년도에 입학을 했지만
지금 이제 09학번 그리고 10학번 그리고 올해 입학한 1, 1학번까지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MT라든지 학술제 또 학과 체육 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을 불러주고 또 같이 모여서 학생들의 고민과 또 인생의 선배로서 진로 상담 또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또 각 과별로도 통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국토해양부에 입사하기 전에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크루 스케줄링 부분을 맡았었는데 객실 승무원도 한서대학교 관광과 출신이고 조종사도 한서대학교 운항과 출신이고 정비사도 한서대학교 항공기계과 출신이고 그리고 운항관리사 및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학과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스터디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 점은 정말 우리 한서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그 열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한서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회에 진출한 많은 졸업생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디딤돌을 딛고 높이 뛰어 올라라. 저는 그 한서대학교가 디딤돌, 이 디딤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우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서대학교의 태안비행장, 그 안에 있는 관제 시뮬레이터, 또 조종 시뮬레이터, 관광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막업 장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저희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이 두 가지가 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서대학교에 입학하시면 이 디딤돌을 밟고 높이 뛰어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문열 선생님의 그 글귀를 인용을 했는데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서대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대학 생활을 시간 흘려보내듯이 보낸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겠죠.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서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좋은 교육시설과 또 사회에 진출한 여러 선배들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점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시작하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다. 네, 제가 처음에 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신다면 반드시 한서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